부동산법의 도시개발법의 네 번째 테마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라는 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핵심 이론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라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26페이지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실시계획이라는 거의 의미는 앞에서 우리 개발계획으로 이제 지정권자가 어떤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받아서 요 실시계획이라는 공사계획을 사업시행자가 만들고 이제 인가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설계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작성은 사업시행자가 여기 설계도 같은 것들을 포함한 각종 공사계획 같은 거하고 자금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요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걸 받으면 이제 공사계획, 설계도가 이제 관청한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자가 설계도 같은 그런 공사계획을 만들어서 공사 시행소를 일종의 인가라는 형태로 허락을 받는 절차가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시계획은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는 정비사업할 때도 비슷한 계획이 있고, 우리 앞에서 이제 도로나 공원 만드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실시계획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항상 실시계획에는 설계도가 포함된 공사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실시계획의 작성자는 당연히 이제 시행자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가 이제 개발계획을 통해서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자, 실시계획은 앞에서 지시하는 계획, 개발계획 같은 상위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뒤집으시면 안 돼요.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개발계획이 지시하는 계획이니까 실시계획은 이 개발계획 같은 거에 잘 맞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실시계획의 인가, 지정권자가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신청해야 되고, 자, 지정권자가 인가를 했으면 관보나 공보에다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 할 때는 관보, 시도나 대도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정권자로 인가했을 때는 공보에다가 행정관청에 발행한 신문에다가 고시해서 실시계획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메모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인가를 할 때 여기 하급관청의 의견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 실시계획에 인가할 때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든다 이렇게 바꿉니다. 시험 문제에서 틀립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로서 인가할 때는 자기 하급자, 국토부 장관의 바로 밑에 하급자인 시도나 대도시의 의견을 듣고 인가해 준 거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로서 인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같은 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서 인가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 할 때는 협의도 아니에요. 이 의견입니다. 의견.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 할 때는 자기 아래 여기 특광도지사, 대도시 같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의견을 듣는 거고, 여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로서 인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여기 특광도지사의 하급자인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하급관청의 의견 청취입니다. 요거를 14일 이상 열람을 해서 또는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거는 국토계획법에는 나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할 때 실시계획할 때는 나오지만 이건 도시개발법이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핵심 이론 교재 16페이지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사업할 때는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14일 이상 열람을 해서 주민의견, 이해관계 의견을 듣는데,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 할 때는 자기 하급자, 시도나 대도시 의견이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자,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이제 추가적으로 메모하세요. 이거 두 개 다. 자,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다만 요거 시험 문제에서 좀 옛날에 나왔던 문제지만, 자, 경미한 변경사항일 때는 변경인가를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 사업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 자,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이네요. 증감. 자, 면적은 10% 범위 안에서 감소고 사업비는 10% 범위 안에서 증감이라는 이런 문장 두 개가 나오면 실시계획의 내용 중에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변경일 때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고 37회 시험 문제에서 이 문장 가지고 또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지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사업 시행 면적은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만 경미한 변경이고, 사업비는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모두 다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자,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추가적으로 메모해 주시고요.
자, 실시계획에는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설계도 같은 거, 또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자금, 이런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을 명시하고 첨부해야 됩니다. 또 실시계획에는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인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에는 설계도, 자금계획을 첨부해야 되고, 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이런 세부 개발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의제는 뭐냐면 실시계획을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 내용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이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종전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새로 결정된 거랑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시된 내용으로 종전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요거죠, 요거. 자,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국토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용도 지역지구부터 도시계획설의 입지 복합구역 8번까지. 그 중에 아까 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중에 5번에 해당이 되죠. 그럼 아까 같이 우리가 좀 전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시계획을 여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고시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새로 나온 도시관리 결정하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 고시된 내용으로 종전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것도 보시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이제 감리할 사람을 정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같은 이 감리 전문 회사인데 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감리자를 정하고 감독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감리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인 행정관청이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관청이 감리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방식의 선정 기준 같은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요거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용 방식을 택하고 어떤 경우는 환지 방식을 택하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시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 인가가 나오고 나면 이제 공사를 바로 착수하는데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전부 환지 방식 할 수도 있고 혼용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수용을 택하고 어떤 경우는 환지를 택하냐라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설의 정비를 위해서 자, 토지를 교환, 분합, 토지의 구획 변경, 그 다음에 지목이나 형질 변경 이런 단어가 나오면 대지로서 효용 증진, 토지를 교환, 우리 환지라는 게 토지를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교환하기 전에 미리 분필 합필하고 구획 변경으로 구획 정리하고 지목이나 형질 변경 같은 걸 해서 토지를 교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지목, 형질 변경 이런 표현이 나오면 환지 방식을 택하는 거고 또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이 어려우면 그때도 환지를 택해서 교환 방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는 환지 방식을 선택하고 자, 우리 수용 방식은 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집단적인 조성 이렇게 자,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어떤 택지 같은 것들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 주택을 지을 또는 어떤 시가지 땅을 집단적으로 조성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집단적인 조성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수용 방식을 택하는구나. 그런데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면서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변경, 지목이나 형질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든지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이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환지 방식을 택하는 기준으로 보시고 요거 이제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 수용을 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혼용 방식은 이제 수용과 환지를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죠. 섞어서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 이게 분할 혼용이고 여기 전체적으로 혼용 방식인데 이게 딱 수용과 환지 쪽이 구분되어 있으면 분할 혼용 방식이고 이렇게 이것처럼 자, 혼용 방식으로 하는데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막 섞여 있는 형태면 미분할 혼용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할 혼용은 수용 방식 쪽과 환지 방식 쪽이 이렇게 사업 지구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분할 혼용이고 자, 미분할 혼용은 이렇게 사업 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맞게 섞여 있는 방식이 우리가 미분할 혼용 방식이니까 한번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은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일단 사업 방식을 변경하려면 개발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지만 사업 방식이 변경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자, 개발 계획의 내용 같은 거 우리 기억나시죠? 여기 토인, 교환, 뭐 세원보 이런 거 이제 앞에서 배웠는데 이 개발 계획 내용 중에 1번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 방식이 있다고 방식. 처음에 개발 계획에서 사업 시행 방식을 뭐 전부 수용 방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뭐 혼용 방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이 개발 계획의 1번 내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지만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시행자가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시행자가 바꾸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라는 관청이 이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변경도 막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 1번이나 2번, 3번이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요. 자, 전부 수용 방식이 토지 소유자한테 가장 불리하고 이 환지 방식이 토지 소유자한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환지를 받아서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받아서 땅값 오른 거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100%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이거를 자, 혼용 방식으로 바꾼다. 만약에 수용 70%, 환지 30% 이런 식으로 혼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100% 수용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한테 아주 불리한 방식인데 일부 환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화살표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시면 변경이 안 됩니다. 자,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 환지 방식도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혼용 방식으로 뭐 5대5로 사업을 하다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수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수용, 전부 환지, 혼용 방식 중에서 이렇게 가장 불리한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내려간다든가 가장 불리한 수용 방식에서 가장 유리한 환지 방식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혼용에서 환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업 방식 변경이 가능한 세 가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 사유가 있는데 이게 사업 방식이 변경한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용해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거, 방식 변경을 할 때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거로 이거 반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용 방식 5대5로 하다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수용이 없어지면서 전부 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혼용 방식으로 바뀔 때도 아까 수용 방식 100% 수용 방식에서 뭐 환지 30% 그 다음에 뭐 수용 70% 이런 식으로 혼용 방식으로 바뀔 때 이 30% 환지 방식이 생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서 이런 케이스가 사업 방식의 변경이 가능한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장에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혼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 수용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으로 화살표 가는 것은 방식 변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공법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쇼츠도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도 만들어서 올려볼 테니까 지금 뭐 국토계획법 올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본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유튜브 쇼트로 이렇게 잊지 않게끔 계속 반복 학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